다음 이야기는 이제 특검 수사 내용들 좀 볼 텐데요. 그 윤영호 이러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 뭐 윤모 씨, 윤 본부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언론 통해서 보니까 실명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첩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 진짜 정말 보물입니다. 완전 트리거. 이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대요. 지금. 예, 과거에 박근혜 안종범 국정농단 때 예. 안종범 경제수석 그 수첩 굉장히 결정적이었잖아요. 결정타였죠. 그래서 이 수첩도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수첩도 굉장히 결정적일 것이다.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 보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거만 좀 봐도 그래요. 2022년 11월 말 서울 소재 최고급 호텔 중식당 이곳에서 윤영호와 건진 전 선배가 밥을 먹습니다. 이때 건진이 김건희에게 직접 전화하는 모습을 윤영호가 본 거죠. 그걸 기록합니다. 그때 이제 통일교의 현안이라고 하는 게 뭐 YTN 인수,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등이었는데 그쵸. 이런 것들을 청탁하는 걸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하나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권성동, 윤한홍,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윤핵관이라는 인물들이 이 자리에 배석했다라고 수첩에 적혀 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자, 뭐 그동안 건진이 얘기했던 건 나 샤넬백이고 뭐 목걸이고 다 내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김건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통일교의 청탁이 전달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 수첩 내용대로라면 뭐 또렷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또렷하죠. 완전 뚜렷하고요. 저희가 증명력, 그러니까 얼마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봤을 때 장부, 일기 이런 거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걸 가짜로 꾸준히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럴 동인도 없고. 근데 이 윤영호라는 사람은 통일교도 아마 내부에 암투 같은 게 상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횡령죄로 막 고소당하고 대치기 당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적어놓을 동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일교에 기여하는 바가 내가 이러저러 했다. 그리고 권성동 윤한원 의원이 진짜 자리에 없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건진만 해도 자기는 이게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김건희한테 전화했다는 사실도 이거는 거짓으로 지어낼 수 없는 겁니다. 장소까지 해서 시간까지 누가 있었고 무슨 이슈로 통화를 하더라. 그냥 안부 전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이걸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샤넬백과 그 하이엔드 브랜드의 무슨 목걸이라는 거 바꿔갔잖아요. 신발로. 사이즈도 그 바꿔간 행정관이랑은 맞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법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파악이에요.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 8월 6일 날 답변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통화했는지 이거 직접 묻겠죠 이제는. 당연합니다. 이 수첩이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증거로서 당연히 뭐 유효하겠지만 증명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나 그 사실에 부합하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펜으로 썼잖아요. 그럼 그 펜의 글씨체가 몇 년 됐으면 그 몇 년 된 그거까지 우리가 흐려지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걸 감정해달라고 막. 맞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박지원 의원 사건 10몇 년 전에 할 때. 그때 그분이 살아난 게 그 수첩에다가 진짜 빼곡하게 적어요. 기록을 해놓은 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추가해서 언제 집어넣는데 색깔이 달라. 잉크 색깔이.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펜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사후 조작한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 당시 디테일이 얼마나 이런 거 가지고 다 거기 이제 과학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짜 맞춰 보면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봤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가 등장하면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 건희2라고 적힌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걸 뭐 정보 행정관이 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행정관이 퇴근한 이후에 한남동 관저 인근의 기지국에서 이 전화가 사용이 된 거라면 그럼 누가 쏜 거냐는 거지. 우리 건희2가 아닌 건희가 쓴 거죠. 두 분이 이제 수첩의 법률적 증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제 왜 그러면은 정치인들 여기 뭐 찐윤들 이름들 나오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종교인을 만났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돈과 조직입니다. 정치인들이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자 이거 해주면은 돈이 생기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조직 전당대회라든가 뭐 대통령 뽑는 선거에 조직을 내준다거나 이러면 만나는 거예요. 뭐 당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는가
또는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통장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통일교 본진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이라고만. 그 압수수색을 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영수증. 그것도 이건 빼박이잖아요. 완전 빼박이죠. 이거 그러니까 통일교 돈으로 샀다는 통일교 거죠. 압수수색을 했고 나는 항상 이 브랜드가 있어요. 그라프 목걸이.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샤넬백. 그러니까 8,200만 원어치 영수증이 확보가 됐다. 근데 이게 지금 통일교 측과 이 윤영호 전 본부장 간의 이제 주장이 다릅니다. 통일교 측은 윤 본부장이 개인 카드로 구입을 하고 그 부인이 재정국장이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선교 물품 구매한 것처럼 이제 회계를 바꿨다라고 하는 게 통일교 측의 주장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법인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감사라는 걸 하는데 이게 법인 카드, 법카로 명품 구매하는 거 불가능하다. 개인 카드 쓰고 나중에 이제 청구해서 정산받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당연히 알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서로가 통일교는 저 윤영호 사람 개인의 일탈이다. 아니다. 윤영호 본부장은 통일교도 알았던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개인 일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 일탈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갖다 줘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어요. 그렇죠. 아니 개인 일탈하면 영수증을 왜 보관해요? 그러니까요. 3월 22일 날 그해 3월 22일 날 윤석열과 1대1 독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건 캄보디아 뭐 메콩강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해관계가 많아요. 여기 딱 나오네. K용플릭스님이 고현주는 아내분한테 선물 잘 안 사주나 봐요. 어떤 근거로 아까 추정을 하셨지? 반그라프 뭐 이런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은? 근데 알아도 살 수가 있는 금액이 아니던데. 나는 몰라. 겨울왕국에 그 눈사람 녹눈에 울라프에 난 이럴 때 온갖 세상 똑똑한 척 한 다음에 원래 똑똑하신 분이 그런 쪽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해. 그래도 울라프도 알고 그라프도 알고. 여러분 울라프하고 그러고 보면 약간 닮으셨어요. 네, 약간. 감사합니다. 예, 귀여운 구석이 있으십니다. 진짜 귀여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JYP를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특검 수사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이 증거 빼박이다라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옛날에 말로만 하니까 다들 막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뭔가 물증이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게, 전 아까 한학자 씨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그 뭐 윤 본부장이 개인적인 일탈이다 의미가 없는 게, 한학자 씨가 김건희에 대한 것이 뭐 자기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 했다는 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왜 한학자한테 그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개인적으로 자기가 막 돈 쓰고 돌아다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종교는 뭘까요? 자기 기독교래잖아요. 기독교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럼 뭐 주장을 했지. 아마테라스인가 뭐 있었잖아요. 아마테라스도 섬기고 그거 자기 조상신들 상이 섬기고 뭐 그런 거 나 참 기억도 안 나네. 왜냐면 그 그림이 일본 그 뭐 태양신인가 모르겠는데 그림이 얼굴을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를 생각하면 건지는 매일 저 사람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 생각입니다. 잘 봐야 되겠네요. 근데 하여튼간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자기네는 마치 기독교 개신교가 또 자기네 그 종교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구약 다 외운대잖아요. 그 행동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무속이 종교 아니에요? 완전히 지배당했다고. 말이 안 되는.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말이 김장환 목사 있잖아요. 네.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그리고 뭐 보수 개신교에서 목사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 사람입니까? 진짜 오래 하셨죠. 그런데 무슨 저 푸닥거리 하듯이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준다 이 말이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본인 이런 기복과 관련한 걸 부탁하고 뭐 이러긴 하죠. 그러니까요. 참 종교가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의 기독교도 기복적인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기도 받고 이런 걸 되게 은혜롭게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우리만 그렇다는데, 우리만 그렇게 구복 신앙을 한다는데. 불교도 예를 들면 불교가 이제 본산이 우리나라 쪽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인도 쪽이고 그렇다면 그쪽에서 말하는 불교와 달리 우리 불교에는 굉장히 기복적이죠. 기복적인 게 들어서 이제 그걸 밀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떤 종교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기독교도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강한 거예요. 일본은 더하지 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 무속적인 어떤 무언가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 뭐 이신 저신 찾다가 일본 태양신까지 가는
그런 상황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번엔 최혜병 특검 짧게 좀 보자면 최혜병 특검은 다른 형태보다는 그 02-800-7070 전화 지금 기록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나왔죠. 예. 그 중에 당시에 법률 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44초간의 통화 내용이 있는데 특검에서는 통화 경위에 대해 확인할 필요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주진우 의원이 바로 당대표 도전을 해요. 갑자기. 그리고 오늘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방탄 출마 아니냐라는 언론의 질문이 있었는데 44초 통화와 연결하는 보도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하겠다. 맨날 법적 조치. 예, 이런 얘기를 했고 나는 당당해서 출마한 거다. 아니요. 그러면서 젊고 유능하면서 강한 보수를 주창하면서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동혁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겹친. 출마 선언했는데 예. 이게 완전히 주진우 의원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까? 참 기가 찬다. 뭐 당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초선이고, 초선이고. 당대표 국민의힘이 정강 정책이 뭔지는 알까요? 정강 정책 뜻도 모를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진우 의원은 그래서 44초 동안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비서진들이 보통 사용하는 전화라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날 흔적이 모른다?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내가 방탄 출마가 아니라고 하는데 젊고 유능하고 강한 보수를 평소에 주창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특검에서 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지도부 입성을 해서 그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하고 강하면 그런 거 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훌륭한 공직자로서. 진짜 엄청난 핵심인데요. 중요하네요. 네. 왜 기억을 못해? 엄청나십니다라고 써있네. 아니 그러니까 02-800 이렇게 찍히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스팸인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이름 뭐 아니,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법률 비서관이니까. 그리고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내용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특정 내용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억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통화를 많이 해도 이 시점을 딱 특정했었던 건 2023년 7월 30일에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로를 한 이후에 막 전화를 하고 800에 700으로도 그러면 법률 비서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완전히 관행대로 잘 됐거든요. 다른 논리 개발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였어요. 거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까?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까? 본인이 롤이 그거였는데 대통령이 본인한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거기에 엄청나게 꽂혀 있는데 나 몰랐다. 전화 통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뭐 최상병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걸 우리 보고 믿으란 소리입니까? 44초면 그 보통 이제 윤석열 그 대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 많이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주진우 당시 법률 비서관은 예 알겠습니다 정도 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막 알아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정확해. 이 정도 아닐까? 너무 똑같았어요. 싱크로율이 거의 95%에. 윤석열이 인생 상담했겠어요? 지시 명령했을 거 아닙니까? 지시 명령을 내리면 비서관 정도면은 받아 적어가면서 외워야죠. 근데 뭐 기억 못한다는 건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와서 야 뭐 그럼 받아 적고 외우죠 진짜. 박진영 비평가는 기억력이 안 좋긴 합니다. 저 그래요? 이제 방송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저도 그런 나이 들수록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이 중에서 제일 젊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고려장을 지내라 진짜.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됐네. 어떻게 이렇게 이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진짜 이게 더 신기하네. 이 조합이 좋은 게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주진우 법률 비서관 당시에 그리고 현역 의원이 초선인데 지금 당대표 도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외에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 네. 메시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윤 어게인 말고 보수 어게인 할 거다. 라면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불출마에 대한 뭐 평가야 다양하겠습니다만 왜 불출마했다고 보십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아서. 어차피 뭐 나오나 마나. 그리고 서울시장 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세훈이
뜬금없는 급발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썸네일에 뭐 엄청 강한 문장들 쓰면서 오세훈이 늘 중도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극우적 성향에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당내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이게 서울시장 하려면 내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은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여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한동훈이 서울시장 나올 정도는 난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 공천을 누가 주겠어요? 본인 스스로 나오는 건가? 뭐 사실 여기 다 국회의원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차라리 박진영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진우 씨든 한동훈 씨든 윤석열 없었으면 이 자리 왔겠어요? 맞습니다. 무슨 윤 5개인을 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원조 5개인들이야. 참 기가 차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 공교롭게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MBS 여론조사 나온 거 봤어요? 네, 봤습니다. 국민의힘 17% 나온 거 17%. 계속 빠지고 있어요. 17%. 19도 충격이었는데. 19 충격이었는데 17%. 나 오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전국 지표조사 격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MBS라고도 합니다. MBS 조사에 오늘 뭐 정당 지지율하고 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긍정평가 등이 나오는데 계속 비슷해요. 뭐 64% 대통령 지지율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뭐 4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번 이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19였는데요. 이번에 17로 떨어진 겁니다. 진짜. 아마 이 조사에서는 가장 최저치가 나온 것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텐데. 근데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만 정당의 중심이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3년이나 남았거든. 그렇죠. 그때까지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대다수가 영남 쪽 의원들이니까 그래도 우린 살아남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눈에 띄는 목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는 다음 총선 때까지 그때 가서 공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반짝하면 되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오세훈, 안철수, 오찬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들도 나오고 그들끼리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혁신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은 혁신이라고 붙이는데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의총에 초대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는 혁신 의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거기는 혁신위원장을 왜 뽑는지 감히 모르겠어요. 부를 수 없어서 부르지 못했다는 건 변명이에요. 너무 그러면서 그 대변인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 혁신보다 중요한 게 수해 복구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의총을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다 하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면 저기 당 활동하지 말고 전부 다 수해 복구하는 데 가 있으세요. 어떻게 수해 복구를 그걸 감추는 그런 의도로 수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2부에는 찬스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 최민희 의원 과기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뭐 최민희 의원 나오셔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만 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 내용을 두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평가를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나와주신 세 분께는 이 일이 뭐 벌어진 일이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잘 정리해야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상처가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과 대통령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소통하고 하는 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당과 대통령실. 저는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이 결국은 다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걸 존중하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서 자꾸 내분을 일으키거나 이번에 당대표랑 연결시키는 당대표 선거랑 연결시키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획이 그어지면서 또 강선우 의원의 그 낙마로 뭐 전당대회 얘기까지 이제 연당해서 하는데 이거는 마침표를 정확히 찍어야 되고요. 어쨌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어떻게 보면 결단도 대통령의 결단이 이게 같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세평조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새겨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사에서 철저하게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면 되겠다. 그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세 분의 말씀 종합해도 그렇고 대부분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소재로
갈라치기의 소재로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 대통령실에서도 또 좋은 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빨리 장관 후보자를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들까지도 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 찬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박진영 비평가원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